특집 토론 준비했습니다. 남북한 뭔가 좀 우리 일상생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네 분을 모시고 오늘 특집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남북한의 위협은 많이 줄었지만 대화는 깜깜무소식이다.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공동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간사를 하고 계신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인사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분 기억하십니까? 사선 국회의원이신데요. 지금은 사단법인 평화의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김성곤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미동포 기자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재외동포 신문방송 언론인회에 회장을 하고 계시는 로창현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현진 선배님도 오셨는데요. AOK, 하나의 코리아, 정말로 풀뿌리 통일운동을 하고 계시는 재미동포시죠. 정현진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굉장히 가볍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오늘 제대로 열심히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함께 재밌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김영배 의원님은 외통위 간사신데 네. 외통위 처음 맡으셨는데도 간사를 바로 하시네요. 예,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딱 체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좀 인기 상임위가 아니어서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상임위의 선호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인기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 네,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방법, 이게 외교하고 통일이 있다. 예. 그게 이제 곧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실감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곧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시협상도 마무리했는데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 협상단이 정말 뚝심으로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자기가 네. 안 나서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이 총각을 다투는 협상이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 갈 길이 사실 멉니다. 네. 이번에 여러 나라가 동시에 지금 협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도 이제 이 좀 덜 급한 거, 눈에 덜 들어오는 거, 뭐 예를 들면 방위비, 그 다음에 뭐 농산물, 뭐 이런 거는 조금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뒤에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야 될 길이 사실은 뭐 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역시 위기에 강한 게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 이런 거 환영하는 거 보면 우리가 가진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생각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역시 이제 매우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분인데 김영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쨌든 대미 외교에 대한 평가 이렇게 좋게 해주시니까 듣는 저희들은 기분은 좋습니다. 김성곤 이사장님은 지금 사단법인 평화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서 국회의원 하지 않았나요? 네, 여수에서 4번 하고 강남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예, 6전 4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외동포 지금 이제 재단 이사장까지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가족도 사적으로 네, 있으시죠? 뭐 오래된 얘기인데 1996년에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스파이 사건이 있었어요. 네. 로버트 킴 사건이라고 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로버트 킴 사건 다 이제 기억은 하실 겁니다. 네네네. 그때부터 제가 해외에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뭐 그 스토리를 또 여기서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 관심을 갖던 차에 2009년에 재외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줬잖아요. 예. 그때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다 보수다. 이거 국내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30-40만 표로 이겼는데 해외 동포들한테 유권자가 250만이나 되는데 잘못하면 해외에서 질 수 있다. 다 반대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줘야 된다고 해갖고 당에서 그 비상에 걸렸거든요. 그때 정세균 당대표께서 저를 불러서 이 재외국민 투표에 좀 그 책임을 맡아라 해서 그때부터 제가 뭐 2016년 국회의원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의 그 재외동포 위원장을 맡아갖고 오랫동안 일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 일도 좀 맡으라고 그래서 당에서 그 일을 오래 했죠. 굉장히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십니까? 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뭐 오늘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남북한 사이에 지금 막혀 있는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가 예. 해외에 있는 750만, 예. 뭐 반개까지 합하면 거의 한 1000만 될 거예요. 예, 네, 예.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애국자들이 계시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는 내란 세력 척결해야 되면 또 외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분도 계신다. 로창현 기자님, 네, 원래 뉴시스 뉴욕 특파원 하셨더라고요. 네, 오래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름이 로자가 되니까 약간 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도시인데 이름을 로자로 이렇게 로창현으로 쓰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해를 받았는데요. 미국에 제가 2003년에 갔더니 전부 이제 미스터 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로인데 왜 노가 됐을까 하고 역사를 찾아보니까 원래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다 이제 로, 리, 라씨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1933년에 그 한글 맞춤법 그 통일안이 그 시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성까지 두음 법칙으로 네. 사실 성을 문법으로 강제해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뀐 것이 일종의 그 일제가 그 창씨개명의 전초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해방 후에 이제 북은 돌아갔습니다. 두음 법칙을 없앴죠. 근데 우리만 희한하게 그 성씨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대로 유지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웃긴 건 본인은 당신은 리라고 계속 해요. 그리고 남들은 이씨 이렇게 바꿔서 뭐 어찌됐건 미스터 로인데 그리고 이제 노라고 하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로로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로라고 계속 썼는데 물론 호적은 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뉴시스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노창현으로 나왔지만 제가 이제 사석에는 항상 로로 했고 뭐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북한도 취재하고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당신 북한 갔다 오더니 로씨 쓰는 거냐고 예.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 예, 예. 그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씻어 주십시오 그런 거. 자, 어쨌든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남북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재외동포의 위치에 있으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 뭔가 우리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현진 대표님도 미국 가신 지 오래됐죠? 제가 82년도에 처음 갔으니까요. 예. 지금 40년이 40년 됐습니까? 저는 2000년 초반에 통일운동 때문에 LA 가서 한번 직접 뵙고 이렇게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게요. 정현진 대표가 2006년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정인진 대표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번에 스픽스 대표로서 서울에 행사 있을 때 한번 잠깐 뵀는데 제가 인사를 반갑게 해드렸는데 본인은 제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호적 찾아서 서로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라고 하면서 그 당시는 제가 통일운동 하기 전이고요. 네. 한류 문화운동. 한류 문화운동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김자 선생이 이제 네. 좀 하여튼 이렇게 활동하실 때 함께 네. 이제 가서 이제 네.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재외동포 750만 명이 대한민국의 특히나 남북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오늘 토론의 결론 부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남북 관계는 매우 경색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네. 자, 이게 이제 상호 비방 멈췄습니다. 확성기 다 중단됐고 뭔가 이제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딱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이러면서 일단 냉각 상태로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또 좀 풀어나가야 합니까?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히 희망을 받습니다. 북한이 말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천지 왼수라고 하면서도 어떤 조건을 달고 이렇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지 않으면이라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 앞에 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경색된 국면이 타개될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말과 말이 아니라 원칙을 행동과 행동, 신뢰와 신뢰 이렇게 원칙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비방을 멈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선 날리는 거 그것도 바로 이제 못하게 했고 단체들도 안 하겠다고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 정부에서는 전혀 없던 일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요란하게 지시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뭐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는 거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김여정 담화에서 성의 있는 조치, 행동,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네. 다만 여기서 사실은 북한의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동안 오랫동안 이 제재에 시달리다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파병을 이제 러시아로 해놨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서는 온갖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 뭐 본인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결국을 풀 수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 뭐 이거 풀려면 미국 대통령하고 쉽게 말하면 1대1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을 테니까 요런 조치 그런 거 하고 뭐 자꾸 말장난으로 무슨 말 풍선 띄워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네. 하려면 제대로 뭘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잘 준비하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좀 의견이 다른 경우에 싸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같이 동조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막 맞붙어서 싸우는 거 좋으니까요. 자유롭게 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그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제가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심각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지금 특히 북한 전문가이신 두 분께서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보태면 좋겠는데요. 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생각해보면 북한 문제는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북한에 좀 잘하고 그러고 나서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들여서 뭔가 하면은 자, 이게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냐 민족 감정을 내세웠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보면 민족 감정보다는 서로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우리도 냉정하게 이걸 접근해서 당신과 내와 같이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 글쎄요, 저도 이제 북한 당국자들하고는 뭐 이야기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일단은 거래를 중시하고 뭐 명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뭐 이익 이런 거 중시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보면은 적대적 두 국가다. 남쪽하고는 아예 뭐 민족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실리가 되니까 러시아에 파병도 한단 말입니다. 막 비난을 무릅쓰고 그 전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거꾸로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병하는 기회가 아니라 이제 지난번처럼 트럼프하고 뭔가를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또 과감한 저는 투자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가 이익이 된다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이게 말이 아니고 뭔가 행동을 할 것 같고 실제로 이익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저는 실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대에 딱 맞는 리더십을 실제 갖추고 있고 또 실제 그럴 준비가 필요한데 문제는 저도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게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장 9월 15일 날부터 있는 프리덤 엣지 한미 훈련이 있거든요. 그 한미일 간 훈련도 있고 그런 군사 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북한이 지금 추가 파병 해놓은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순서를 배치할 거냐. 요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만만치 않은 과제인 거죠. 자, 우선순위 말씀 주셨고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차이 그리고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좀 비교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김대중 뭐 그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오는 게 소위 민족 공동체 통일론이거든요. 같은 민족이라. 근데 이제 아까도 방금 얘기했었지만 북쪽에서 그 얼마 전부터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국가론으로 하자. 조한이라는 단어.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하고 저는 잘 맞아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상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그동안은 사실 두 국가였거든요.
뭐 이건 뭐 유엔 우리가 회원국으로도 들어가 있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북이나 남이나 사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또 가난한 것보다는 잘 살고 싶어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실용주의적인 면에서 저는 언젠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재미있는 거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영어로 국호는 뒤에다 코리아가 붙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코리안이라고 불러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은 헤어집시다 그러다가도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얼마 전에 그 해외동포 권익옹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외동포를 굉장히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재외동포 기본법이라는 것이 2년 전에 만들어져 갖고 또 재외동포들을 지원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같은 동포예요. 그 동포가 그 동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로 헤어지자고 뭐 이혼 선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북한과 남한의 자식과 같은 동포들이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도 서로 좀 실용적으로 대화하고 네. 잘 사는 쪽으로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저는 뭐 결국 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주어를 이제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네. 정부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북한 쪽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볼까요? 북한 누구보다 많이 일단 그 전에요. 다뤄졌는데. 예. 그 트럼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대북 전문가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예. 사실은 트럼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김영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것은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지금 대북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저는 일단 그 판정을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일단 트럼프가 대화를 하고 좋은 의미의 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떤 실천적인 게 먼저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월 정도에 그 미국 시민 그 입국 금지 시행 행정명령을 해제를 하고 4월 달에 그 6년 만에 평양 국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그때 미국 시민들이 일부 참가했다면 아마 북미 간에 어떤 자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는 친서만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선 내가 무슨 펜팔하자는 것도 아니고 친서만 줘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미 2019년에 우리는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주도권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꾸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 대북 물꼬를 틀 수 있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이제 북이 마지막으로 하노이에서 요구했던 게 민생 제재, 그 유엔 제재 중에 그 민생 제재라도 풀어준다면은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당시 노하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질 줄 알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미국 시민 방북 금지 어떤 우호적인 제스처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원산 갈마 같은데 그 트럼프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관심이 있다고 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좋은 아이디어를 딱 제공을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제시해 준다면은 거꾸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도움으로 북미 간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예, 그것을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제재는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제재라는 게요. 2016년까지는 그 주로 군수 물자에 관한 제재를 예. 쭉 그 핵실험할 때마다 이제 단계적으로 강화했잖아요. 근데 2016년 이후에는 완전히 그 모든 걸 막아버렸습니다. 90% 이상 이 수출 자체를 안 되고 뭐 거의 그냥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관계된 것까지도 이게 통제를 해버리니까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 김정은 입장에서 그거를 좀 민생과 관련된 거, 군사랑 관련되지 않은 것만이라도 풀어준다면 내가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예로 지금 남북 간의 어떤 이렇게 물물 교환까지도 이제 2020년에 그걸 이제 추진하던 분이 있었는데
개성 그 인삼 주식회사에서 그 술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입하고 대신 돈을 주면 또 유엔과 관련되니까 그 설탕으로 대신 주기로 이렇게 합의가 다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막 몰아가기를 그 개성 인삼 주식회사가 그 북한의 이제 국영회사이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랑 관련이 있다. 억지 논리를 펴갖고서 그걸 좌절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 동포 중에서는 이제 북에 뭐 묘목 보내기, 북한의 농업을 돕기 위해서 묘목 보내기 이제 이런 거를 하시는 동포들도 많았는데 이제 북을 다녀오고 나서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필요하대더라. 비닐하우스에서 그 종자를 키워야지. 근데 비닐하우스 물자를 보내려면 비닐도 보내야 되지만 이 틀이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알루미늄은 제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조차 제대로 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목 보내기도 뭐 잘 안 된 거고, 예를 들자면 뭐 손톱깎이도 잘 들어갈 수가 없어. 손톱깎이에 있는 어떠한 그 성분, 뭐 철 성분이라든가 뭐 그 성분은 북한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처음에 북에 갔던 게 2005년이에요. 2005년인데 그때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펜티움 나오기 직전에 뭐 486 이런 컴퓨터 쓰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북에 이렇게 딱 제재를 해가지고 286 이상의 컴퓨터는 어느 나라도 북에 수출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제재가 있었고요. 그런 건 이제 어떤 뭐 광물질이나 어떤 물질이지만 민간이 정말 뭐 분유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지장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제재를 가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북미 대화가 다시 이어질 것 같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너무 달라요. 북한하고 이렇게 친서를 보내고 북하고 대화를 다시 이어가고 싶으면은 예를 들자면 미국의 통일운동가들은 미국 국적을 딴 사람들이 더 북의 자유자재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다 미국 시민권자가 됐었어요. 근데 2017년에 트럼프 얘기 때 오토 원비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인데 북에 여행 갔다 왔다가 그 억류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었죠. 그 사건이 난 다음부터 미 시민권자 방북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그게 법이 아니고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이면은 매해 8월 말에 그거를 갱신을 하는데 올해는 8월 말이 아니라 5월 말에 갱신해 버렸어요. 5월 말부터 미 시민권자 다시 못 가는 발을 묶어놓고 제재도 다 그대로 하고 시민권자 가지도 못해 발을 묶어놓고 그러면서 북하고 어떻게 잘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전혀 일치가 되지 않고 북한 쪽 입장에서도 예전만큼 미국하고 잘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거의 동맹 수준이고 러시아하고 동맹이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경제적인, 아주 전방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런 필요가 김정은으로서는 현저히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틀리신 말씀은 아닌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서 북한하고의 문제가 안 풀리는 측면이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시면 알지만은 태국하고 캄보디아인가요? 이제 분쟁이 났을 때 해결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평화의 내가 대표다. 나는 평화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란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고 중동 문제를 거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해결하면 세계에 있는 큰 분쟁은 내가 다 해결했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사실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노벨상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당장 현안은 제가 보기에는 중동 문제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료가 되느냐 혹은 안정이 되느냐 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하고의 문제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에 지금 결국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거는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특히 우리는 뭐 한반도 문제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의 문을 열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 있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수출 통상 국가로서의 우리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 불안정성 속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엔비디아나 이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지금 요 몇 년을 그냥 넘기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수출 통상 국가에서 그동안 지위는 한 방에 사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요 시기가 윤석열이 지난 3년간 뭐 까먹었던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이상의 이거를 일거에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절박한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초로 해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촉진해내는 그런 이제 계기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당사국이 미국이 나선다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면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 남북 문제 안 풀린다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건 없느냐? 늘 뭐 미국 뭔가 결정 나면 이제 대한민국 움직인다. 북한도 우리를 뭐 인정을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좀 풀려고 하면 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느냐? 트럼프 설득입니까? 지금은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좀 줄이면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우리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확성기 부분이나 아까 이제 군사훈련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등등등의 이런 몇 가지 영역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이제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단 역할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의 요소들이고요. 10월달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좀 규모를 축소시킨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예. 어쨌든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미국과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면서 이런 진행시킬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상력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생각해 보시면은 평창올림픽이 2017년도, 18년도 초였잖아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5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Fire and Fury,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 이런 이야기하고 로켓맨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유엔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런 여건에서도 결국 우리가 일관된 노력을 통해서 사실 베를린 뭐 담화도 하시고 여러 이제 노력들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계기로 그 무대에서 중요한 전환을 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에이펙이 이제 10월 말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 정상, 중국 정상, 일본 정상, 기타 이제 여러 전 세계에 있는 20개 나라들이 온단 말입니다. 요 정상 간의 교류의 장을 잘 준비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 계기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평화, 요 동북아의 평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더 준비하고 좀 탐색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외통위 간사께서 이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문제에 대해서 뭐 답변하지 않았지만 그 방향대로 간다는 이제 느낌은 있고 혹시라도 에이펙 경주 에이펙 10월 말에 열릴 때 북한에서 누군가 인사 정도는 올 수 있다라는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건 좀 지금 너무 김여정 부부장 담화 내용의 예. 에이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에이펙에서 뭐 본인들에 대해서 뭐 초청을 한 해 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즉 이미 북한도 에이펙을 전후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암시를 오히려 스스로 하는 걸 봐서는 북한도 미국과 지금 대화가 물밑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만 뭐 합리적으로 볼 때 미국 정부가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국무부의 라인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한 거 보면 충분히 저는 뭐 그런 상상력이나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김성근 의원께 여쭤보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릴 때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좀 한 명 초청하자. 김정은이 온다는 것은 뭐 기적에 가까운 것일 테고 김여정 부부장 정도라도 아니면 제3의 인물이라도 초청하자라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자신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그건 정치 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저는 사실 지금 북한한테 제일 우리가 줄 수 있고 북한이 필요로 한 거는 경협이라고 봐요. 경협. 네. 그동안에 이제 금강산 관광도 있었고 또 개성공단도 있었는데 이게 다 사실 뭐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문을 닫은 거거든요. 지금 정동영 장관도 이거를 다시 열고자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을 좀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나 또 원산 갈라지고 원산 예. 네, 거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제 개성공단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저는 경협에 관해서 유엔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우회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재외동포 역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외동포들 중에서 북한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네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품목에 따라서는 제재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하고의 경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북한도 사실 아까 우리 노 기자님도 트럼프 그때 이제 정상회담 얘기도 했지만 풀고 싶은 게 경제 제재를 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풀려고 하고 우리 동포들이 풀려고 하고 또 북한의 좀 우호적인 나라들하고 이렇게 풀다 보면은 저는 거기서 굳이 뭐 에이펙에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하고 무관하게 저는 남북한의 물꼬가 트여질 수 있고 자연히 또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또 창구를 만들 수 있지 않냐는 그런 기대 겸 또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네. 북한에 경협하자면 북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지금? 안 봤죠. 일단 제가 최근에 한 강연에서 남북의 어떤 해빙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일단 첫 방법이 대답 없는 메아리로 시작하라 이런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성의를 보이는 것을 계속 제시를 하는 건데 메아리라는 게 당연히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은 당분간 그 메아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는 할 것이다. 최근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긍정적인 조치가 서로 간에 이렇게 호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달의 어떤 한미연합훈련을 좀 줄인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를 신경을 쓰는구나, 성의를 보이는구나 이런 메아리를 기대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선행 조치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아까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에이펙에도 정말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단 전제는 어설픈 선행 조치는 안 되고 아주 파격적인 그런 담대한 조치를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하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정서가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는 좀 남북도 좀 대화를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있다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제대로 해주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국민들이 반발 많이 하잖아요. 저런 이제 방식에 그래도 우리가 순응하면서 따라가야 됩니까? 북한에서 이제 저런 것들을 성의 있게 보여라.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뭐 민주 정권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랬다가 또 비민주 정권이 들어오면 또 180도 달라졌다가 이렇게 널뛰기한 게 계속 남한의 그 정세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윤석열 정권 때 마음이 상해서 틀어진 게 아니라 지난 80년 동안의 이 남북 관계사를 쭉 볼 때요 희망이 없다. 네. 이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꽁꽁 닫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우리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국가보안법을 선봐야 되는 게 네. 국가보안법은 북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적 단체로. 네. 네.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이적 단체로 여기는 그런 상대방하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근본적인 걸로 좀 손봐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예, 보는데요.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파병한 것도 결국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러시아하고만 그렇게 계속 교류한다고 자기의 생존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요. 핵심은 결국에 대미 관계를 어느 정도 정상화해야 가까운 일본과 중국하고도 안정적으로 계속 교류도 하면서 자기들도 생존이 보장받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하고 관계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기초로 미국을 잘 설득을 하고 미국과 함께 미국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다. 그게 이제 특히 예를 들면 러시아에다가 북한이 계속 파병을 하는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럼 파병 안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저 싱가포르에서 회담도 하고 뭐 하노이에서 회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은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제가 이제 미국에 이번에 13명의 국회의원들로 해가지고 사당이 함께 한미의원연맹 제가 간사인데 갔었습니다. 네. 가서 딱 느낀 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할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경로에서 느끼기도 했고 실제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북한 김정은 이야기만 나오면은 자기가 잘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친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언술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자기가 중심적으로 하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북한하고가 우리가 남북 간에 북한만 봐줘가지고 무슨 우리가 뭘 하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근본적으로 수출 통상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지위 자체가 이런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게 결정적으로 좋은 경제 상황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 짜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사실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원칙과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리 없는 메아리를 계속 각오하고 우리가 신호를 보내자. 첫 번째. 두 번째,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북한을 나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거 바꾸자. 이러면 당장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해? 북한도 좀 양해하고 좀 물러서 줘야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표를 주고 대표성을 위임하는 것인데 이제 이걸 현실 정치에서 풀어내려면 냉정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김영배 의원께서는 과감하게 북한 쪽을 받아들이자 아니면 호혜적으로 양쪽이 좀 제대로 좀 논쟁하고 토론 좀 해보자. 라는 쪽 중에 어느 저는 후자입니다. 서로 좀 따져볼 거 따져보자. 그렇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로 간의 관계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화가 깨지면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한 대로 고민이고 또 리더십의 어떤 요소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게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도전적 상황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기업들의 생존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우선은 지금 더 큰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슬기롭게 좀 하면서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그런 이제 근본적인 위협이죠. 그런 걸 좀 제거하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관리 요소들을 한다는 거는 저도 국민들도 충분히 양해하신다. 이해하실 거다. 미국에 대해서 의원님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주적으로 좀 더 주체당당하게 나갈 수 없나요? 그러니까 뭐 방위비 올리겠다 그러면 이게 왜 방위비냐? 니들이 우리 땅 쓰고 있었으니까 집세 내나 이렇게 주둔비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을 오늘 국회에서도 우리 뭐 있었냐면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요 꼭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동사의 명사형을 쓸 때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엔사 문제 있죠. 유엔사를 재활성한다. 재활성화, 리바이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몇 년 전부터 썼어요. 리바이털라이제이션 뭐냐? 유엔사가 원래 유엔의 공식 군대가 아닌데 유엔의 공식 군대인 것처럼 미국이 잘 포장을 해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세계를 기만해온 거예요. 그거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리바이털라이제이션이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럼 언제 한미동맹이 전 근대적이었나? 뭘 현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 동맹파하고 자주파가 갈리는데 이제 김용배 의원님은 저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을 해야 아무래도 되고 조심스러우시죠. 네, 이게 뭐 정권 잡았는데 이게 또 잘못하다가는 막 이게 잘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의 그런 이상론적인 것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만 저희는 운동가니까. 네, 그렇지만 또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런 정서도 감안을 해야 되는 또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네. 뭐 미국과의 관계 또 우리 사회 또 보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좀 균형 있게 나가야 되니까 네. 하여튼 그건 사회자가 잘 균형을 잡아야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식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정영진 대표가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저는 주요 현안을 다룰 때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한테 자 뭐 이게 금융과 관련된 문제 있었을 때입니다. 만약 그렇게 어려운 상황 국가가 방치해서 당신이 빚을 많이 든 거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해법을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 탕감해 줄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던 그 말에 야 역시 이재명 대통령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역지사지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제 요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정현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남북 문제를 풀어갈 때 야 화끈하게 북한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북한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어떤 이렇게 상호주의적인 거는 이제 통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복원이 아니라 재설계해야 된다고 김동엽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와닿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남한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 일단은 성찰해 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7.4 공동선언부터 6.15 선언, 뭐 9.19, 14선언, 선언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 선언이 한 번도 국회 비준을 받아서 법제화되지 못했어요. 예. 그거는 북측 입장에서 볼 때는 선언 아무리 말하면 뭐해. 예. 다 도로함이 타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한번 잘 성찰해 봐야 돼요. 예. 예. 저는 정영진 대표 다음에 한번 모시고 완전 싸우듯이 한번 논쟁 한번 하면 좋겠고 아니 왜냐하면 운동가들은 저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하고 정치인들은 이것은 이제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니까 견해차가 조금 생길 수 있지만 굉장히 논쟁은 재밌고 아주 생산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재밌죠 생각보다. 남북 문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재외동포들이 750만 명 있고 이분들이 이제 외교사절 뭐 외교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남북 문제를 결정적으로 푸는 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 외통위 간사로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남북 간의 대치 대결 이걸 위주로 우리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이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는 해외 동포 내지는 재외 동포 이런 분들이 내 편일까 저쪽 편일까 네. 딱 이런 시각으로만 문제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 입장에서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한쪽 편을 들자니 어렵고 둘 다 좀 어떻게 친하게 지내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어찌 보면 도돌이표로 계속 이제 흘러왔던 셈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미북 간에 한번 지난번에 뭐 뭔가 큰 딜이 이루어질 뻔 하다가 안 된 상황이고 뭔가 지금 뭐 좀 잘 하면 뭐 될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상상력도 충분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진짜 재외동포들이 큰 틀의 한반도의 이 아들, 딸로서 형제로서 함께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네.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그래서 이제 재외동포라고 하는 게 뭐 평화와 통일과 공동 번영을 좀 하는 일종의 하나의 뭐라 그러나 저수지 뭐 아니면 뭐 매개체 뭐 이런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금 더 큰 틀에서 이제 정부 정책을 좀 다듬을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재외동포 기본법이나 기타 이제 여러 법안들을 좀 이렇게 재개정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게 지금은 딱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재외동포를 활용하면 오히려 결정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설파를 하고 계시냐? 이건 남이나 북이나 재외동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그 진영 논리로 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어요.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식 있는 재외동포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화해해서 한민족 전체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뭐 두 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이나 북이나 동포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용하지를 말고 정말 동포들이 객관적으로 우리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이렇게 그 걱정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 틀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뭐 그 해외동포 권익공호법을 만들고 남쪽에서도 재외동포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건 다 원론적인 그냥 법이에요. 근데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그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정말 그 중립지대에서 재외동포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남쪽서부터 좀 배려를 해주고 또 정책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주면은 남북 평화의 재외동포들이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자면 750만 재외동포 중에서 대한민국 쪽, 남한 쪽으로 이렇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 북한 쪽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방 이후에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북쪽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지금은 뭐 민단 쪽에 더 숫자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8대2 정도. 8대2?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예. 이제 그 정확한 것 뭐 통계를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나 어쨌든 뭐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 미국도 그렇고 어쨌든 그 남한을 지지하는 동포들이 훨씬 많고 또 그 사람들의 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 동포들이 좀 그 너무 저 한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조금 그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 특히 이제 뭐 좀 민주당 정부가 좀 그런 쪽으로 좀 리드를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예. 그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나 국격 그리고 국력은 뭐 사실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남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불행한 사태가 오면 훨씬 큰 손해가 우리가 보거든요. 네. 그리고 후손들한테 훨씬 큰 어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게 되고 훨씬 큰 실패 책임을 우리가 지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멀리 보고 더 크게 보고 이런 대한민국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재외동포들이 뭐 기존에 이제 있었던 여러 뭐 이제 역사들이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정말 이제 제대로 된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를 만들어간다. 요렇게 이제 좀 볼 수 있는 국민적 동의 합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저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좀 시작하려고 하고 좀 그런 면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좀 토론도 해주시고 하는 게 참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 25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재외동포 역할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들에게 이렇게 이제 뭐 특별법 같은 거를 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 방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지금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올 가을부터 이제 조금씩 그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이제 문호가 열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일단은 뭐 우리 김성건 이사장님께서 남과 북이 어떤 재외동포를 상대로 뭔가 일종의 경쟁처럼 또 이렇게 내 편, 네 편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에서 그 해외동포 권익 공호법이라는 2022년에 아주 획기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좋은 의미의 어떤 남쪽에 대한 일단 선의의 경쟁 레이스가 펼쳐졌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는 우리가 재외동포 관리에 대해서 좀 앞서갔거든요. 근데 일거에 그냥 거의 역전할 정도로 파격적인 한마디로 해외동포 권익공호법을 말씀드리면은 해외동포 중에 이제 북한에 와서 사업을 하든 정착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엄청난 파격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의 그 해외동포들에 대한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건 없이 이 동포들을 잘못 도와주면 너희들 혼나 각 기관마다 이런 것이 세세하게 그 5장 45절에
그 광범위한 조항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파격적인 법안이다.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2022년 2월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네요. 코로나인데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한 거죠. 예.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이제 할 것이고 또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그 6월에 개장한 원상 갈마 이것까지 염두에 둔 그 해외 동포의 투자가 이제 대규모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계산을 한 건데 문제는 그해 5월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북에서도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반북적인 엄청나게 그 호전적인 그 남쪽의 정권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건데요. 제가 볼 때는 2023년 12월에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것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동포권익5호법과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적대적 두 국가에서는 더 이상 동족도 없고 결여도 없고 민족도 없고 삼천리 금수강자 통일 다 지워버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북한의 헌법이나 각종 법에는 통일과 민족, 결여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저는 일종의 그 일회성 그런 어떻게 가볍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심각한 엄포 이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뒤바꿀 수가 있다. 우리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재해동포권익5호법이 지금 당장은 나올 수가 없겠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해동포가 남과 북의 하나의 그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 재해동포 기본법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정비해야 될 게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비슷한 법안의 그 재해동포 정의도 좀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북의 그 해외동포권익5호법과 같이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일종의 그 특례법도 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남과 북이 잘 풀렸을 때 그 우리 재해동포들이 하나의 오작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우리 정부도 해야 된다. 자,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또는 정의하는 네. 재외동포, 해외동포라는 게 규정이 해외에 살고 있는 영주권 또는 국적자, 네. 외국 국적자를 이야기합니까? 영주권도 포함합니까? 하면 재외동포라면 국적자만 이야기합니다. 네, 2022년 이전까지는 그냥 그 자기네 조선의 국민, 조선 국적,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그다음에 제1동포만 한정해서 이제 관리를 예. 했는데 이때 이제 파격적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국적을 달리하는 모든 해외 동포가 우리의 동포다. 이것은 이 남한 국적의 해외 동포들도 언제든지 북한에 북한에 올 수 투자를 있다라는 하면은 얘기입니다. 특례를 받는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재해동포기본법에는 그 타국적자까지 이제 그 후손도 포함해서 이제 재해동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동포법이 또 있습니다. 그 재해동포법에서는 또 타국적을 또 인정을 안 해요. 서로 네. 달라요. 재해동포의 정의가.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북에서는 그런 그 해외동포권익5호법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남한의 국적자까지도 사실상 동포로 인정을 하는 그런 그 법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해놨고 이제 다만 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대적 두 국가 선언하고의 이런 딜레마 때문에 지금 보류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김성곤 이사장님 이게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 역할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최초라는 그러니까 재해동포 정책에 대한 세미나들은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재해동포들이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제가 아는 한은. 예, 예. 네네. 그래서 방금 뭐 로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재해동포 관련된 법이 뭐 몇 개 있습니다. 재해동포 출입국과 또 지위에 관한 법안, 또 재해동포 기본법 등등이 있는데 지금 그 재해동포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한 3개 정도예요. 하나는 재해동포청, 그리고 또 민주평통이 사실 해외에 또 많은 또 네. 해외 동포들 상대로 한 또 지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법무부에서 또 그 비자나 이런 관련한 또 법이 있고요. 근데 민주평통 그 해외는 그건 사실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통일에 관한 무슨 뭐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런 거고, 그 정부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재해동포들이 통일 관련해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 재해동포청도 그렇고 또 그 통일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8월 25일 날 국회에서 하려는 그 세미나가
그 재외동포 기본법을 비롯해서 법적으로 재외동포들이 자발적으로 통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또 재정적 그 기반을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그 강제하는 네. 그런 지금 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김영배 의원 그리고 이재강 의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 주최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법제화까지 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재외동포가 북한, 남북한 교류 좀 확산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직 마중물이 민주당 된다.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해외 동포 조직인 세계한인 민주회의라고 있어요. 네. 세계한인 민주회의를 이기현 의원과 이재강 의원이 맡고 계시니까 예. 그 두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김영배 의원은 외교통일이 간사시니까 이 통일 문제에 관련되니까 모신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성원 의원이 더 잘 아세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말 좀 들으면 아직 이제 민주당은 일단 그 자랑만 깔아주는 것이지 뭐 당 차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 전통적으로 가능하면 북한하고 대화하고 또 남북 관계를 좀 원만히하는 그런 또 그 정책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무슨 뭐 반대하거나 뭐 그럴 의원들은 뭐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국민의힘이나 좀 보수 쪽에서는 그동안에 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정부도 그랬었고 재외동포들이 통일 문제에 나서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좀 그런 입장이었어요. 오히려 북한은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재외동포들한테 좀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좀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예.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차제에 그 동포들도 국내 못지않게 그런 그 좀 그 북한과 좀 접촉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통일 문제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배려도 하고 룸을 마련해 주자는 게 이제 뭐 이번에 취지인데 저는 뭐 그 국힘당이나 이쪽도 이거를 뭐 그 내놓고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내심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는 있죠. 네. 로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제 이걸 지금 실제로 이제 재외동포 역할 이렇게 하려면 뭐 재외동포 단체들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단체 간의 갈등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일한 목소리 내기 어렵다. 오히려 큰 틀에서는 합의라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외동포가 이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주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입법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재외동포의 활용 또는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좋으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순위로 꼽자면 하나, 둘, 셋 정도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남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 어떤 제안을 하거나 정책을 펼 때 그 한 가지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 베풀어야지? 아니 저것들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평화의 가치, 평화와 교류와 협력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은 지난해 그 비상계엄 정말 극적으로 그 원위치시킨 네. 그것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정말 우리가 진짜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렇게 북을 자극하고 이 주석군까지도 이 드론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응을 안 했는지는 그건 언젠간 뭐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채 비슷하게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과거에 그 잘못된 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이제라도 지키자는 뭐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 먼저 호의를 베풀고 저쪽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 이제 어떤 상대 정당의 그런 전략적 차원의 그런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일단은 북에서 해외 동포가 이제 가교 역할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에서도 이 동포를 우대하면서 동시에 그 적대적 두 국가 때문에 그 자기들 그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 해외 동포는 해외 동포대로 기존에 진행하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동영 장관께서
개별 어떤 개별 여행도 관광. 가능한 예. 이런 조치를 했어요. 그 이제 북에서 받아준다면 이제 갈 수 있게 된 네,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 아주 상당히 그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예. 예, 그런데 이제 북에서는 정부에서 그걸 했다고 냉큼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그 진짜 이제는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조치가 그래도 좀 선행이 돼야지 그게 같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한 말씀만 더 여기다 덧붙이면은 지금 사회자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번에 무슨 재외동포 기본법에 이런 재외동포들이 평화통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문건을 넣는다 하더라도 당장은 선언적인 의미일 거예요. 네, 이것이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제 정책으로 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사실 그동안에 재외동포들이 북한 동포하고 접촉을 했거나 통일 문제 얘기하면은 해외에서는 소위 빨갱이 아니냐, 친북이냐 이런 넷대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가 죽고 있거나 또 심지어는 또 그 국가보안법에 걸려갖고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물론 뭐 북한의 그 뭐 대남 재동포들을 이용한 대남 공작에 뭐 걸리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건 이제 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열린 공간에서 재동포들이 그런 목소리도 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새로운 그 뭐 시대 변화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런 거를 좀 열어주는 그 선언적 의미가 더 크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언론인이시고 지금 뭐 현역 기자로도 활동하시니까 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이제 팩트는 북한과 남한의 이제 관계를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시켰느냐 또는 신뢰를 잃는 행동을 많이 했느냐라는 것에서는 실질적으로 남한에서 일관된 이제 대북 정책을 못 가져간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좀 더 파격적으로 열어보자라고 하지만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또는 국정을 책임지는 쪽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왜곡이 되었거나 인지가 되어 있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로창인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이제 현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북한도 이번에 우리가 내란 사태 때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들은 평화를 지키는 비용으로 엄청나게 우리는 혜택을 받다라는 거 저 동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대화를 물꼬를 틀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 정서를 무시하고 할 수 없으니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지혜롭게 풀 수 있는 혹시 이제 운동을 계속 하시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부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도 또 이제 야당 쪽에서 그걸 이제 곡해하고 이렇게 이용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북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을 걸릴 것을 감수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취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그 어떤 국민적인 저항감이 좀 덜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비전향 장기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90 넘으신 분들이 지금 5분이 남아 있는데 원래 2000년에 갔어야 될 분들이 못 가고 정동영 장관이 사실 첫 통일부 장관 하실 때 그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네. 그때도 야당에서 어떤 반대를 했냐면 야 우리는 그럼 국군 포로도 있는데 저쪽에 보내주기만 하고 우리는 받는 거 없지 않냐 이래갖고 결국은 또 이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인도주의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이 90다 넘으신 분들 그것까지 그렇게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을 우리가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건 국민적인 그런 반감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저 존중하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놓는 것도 일이죠. 답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또 일은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놓고 우리가 이 사안을 우리 주변에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제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로창인 기자님 남북 문제 개선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분을 제가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오늘 토론 어땠습니까? 약간 색다른 주제였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남북 문제 그리고 재외동포 750만 명 이런 역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함께 여러분들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정영진 대표, 로창현 기자님 그리고 사단법인 평화의 김성곤 이사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론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따로 꼭 나와서 1대1 인터뷰하면서 저하고 싸움 붙을 각오 가지고 스픽스 이거 아니에요, 스픽스. 예,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토론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격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기인견 제품인데요. 78,900원에 이불, 패드, 베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부모님이 쓰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시원한 이런 원단으로 분기인견 워싱 진공 세트인데요. 이 제품 써보신 분들 후기가 정말 좋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너무나도 쾌적하고 좋다. 직접 덮어보니까 이야, 이거 제격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자, 분기인견 진공 세트 78,900원에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 함께 구하는 거 스픽스몰 공동 구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와, 가격 좋아.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